그날 난 내 아들의 무덤 앞에서 낯선 이름을 봤다. 김현우 내 아들과 같은 이름이었다. 그 옆엔 낡은 비석 하나. 아무도 돌보지 않은 고아의 무덤이었다. 누군가 말했다. 아드님이 그 아이와 형제처럼 지냈대요. 순간 심장이 멎었다. 내 아들에게 형제가 어딨어? 그런데 왜 그 이름이 내 아들의 옆에 누워 있는가? 그들은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썼다는 편지를 내밀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아버지 미워했던 시간보다 사랑했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내 세상이 무너졌다. 나는 내 아들을 사랑했지만 그 애는 내 사랑을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채 떠났다. 그것도 내가 외면한 아이 옆에서. 사람들은 말하더라. 회장이면 다 가진 인생이라고. 하지만 나는 사랑 하나 지키지 못한 실패한 아버지였다. 그날 이후 난 매일 묻는다. 사랑이란 게 돈보다 어려운 일일까? 어제는 그런 날이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편지를 내 두 손으로 찢어버린 날.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람의 무덤보다 마음의 무덤이 더 깊다는 걸.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인생이라 부른다. 돈, 명예, 권력. 없는 게 없다고 했다. 그 말 한때는 믿었다. 그런데 말이지. 이상하게도 웃을 일이 없었다. 웃는 방법조차 잊은 지 오래였다. 아들이 떠난 지 15년. 그날 이후로 내 시간은 멈췄다. 사람들은 세월이 약이라고 했지만 내겐 약이 아니라 독이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게 되었으니까. 아침마다 똑같은 루틴.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고 비서가 일정표를 들고 들어온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대답은 늘 한 가지였다. 그래, 알겠네. 그 말 외에는 세상에 할 말이 없었다. 나는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 그게 편했다. 누군가 내게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냐 물으면 나는 대답했다. 그날 이후엔 아무것도 힘들지 않네. 고통조차 무뎌져 버린 탓이다. 아들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봉사활동을 나갔다가 산사태로 마을 주민들을 구하다 함께 매몰됐다고 했다.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회장님, 아드님은 참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불편했는지 모른다. 칭찬이 아니라 비난처럼 들렸다. 당신은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런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 후로 난 장례식도 제대로 기억이 나질 않는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아니, 흘릴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내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았다. 그렇게 15년이 흘렀다. 세상은 변했지만 나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회사 사람들은 말한다. 회장님, 이젠 조금 내려놓으셔야죠. 나는 웃었다. 내려놓는 법을 모른다네. 그러던 어느 날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회장님, 묘지 관리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묘지? 네. 아드님 묘소가 있는 공동묘지요. 집안이 약해져서 이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아서 처리하게. 비서가 잠시 망설였다. 직접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직접 가보라니. 내가 거길 왜 가지? 하지만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다. 15년 만에 아들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다. 아버지, 제 옆에 있는 아이 좀 지켜주세요. 짧은 한마디였다. 그리고 꿈은 끝났다. 아침이 되자 나는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오늘 묘지로 가세. 그 말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게 나 스스로도 이상했다.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어색했다. 15년 전 장례식 날 이후 처음 가는 길이었다.
길가의 나무들은 자라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낯설었다. 마치 세상은 계속 살아 움직이는데 나 혼자만 시간이 멈춰버린 사람 같았다. 묘지 입구에 들어서자 한기가 느껴졌다. 오랜만에 느끼는 냄새였다. 흙, 비, 그리고 오래된 기억의 냄새. 관리인이 다가왔다.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이장이 필요하다고 했지? 네, 회장님.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상한 거? 그는 잠시 말을 망설였다. 아드님 묘 바로 옆에 이름이 같은 무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때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같은 이름이라고? 예. 김현우. 나이도 비슷합니다. 그 무덤은 오래전 고아원에서 같이 묻힌 아이라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서늘해졌다. 아들의 이름이 고아 무덤 옆에 새겨져 있었다니. 나는 묘비 앞에 섰다. 그리고 그곳에서 15년 만에 처음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름이 같다는 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무언가의 징조일까? 나는 그 낡은 비석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햇빛이 스며들지도 않는 음지에 작은 흙더미 하나. 꽃도 향도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 묘비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김현우, 1990년생, 2005년 사망, 고아원의 아들. 나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천천히 더듬었다. 아들의 묘비엔 김현우, 1989년생, 2005년 사망,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 단 한 살 차이. 같은 해, 같은 달. 그리고 같은 이름. 이 무덤 누가 관리하나? 관리인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무도 없습니다. 고아원 아이였다니까요. 그 아이가 죽은 날 묘지를 함께 쓰던 다른 아이들이 직접 묻었다고 합니다.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말이 내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다. 다른 아이들이 직접 묻었다고? 그게 내 아들이 보던 세상이었구나. 그때 멀리서 작은 그림자 둘이 다가왔다. 한 남자아이, 그리고 여자아이. 낡은 옷에 손엔 조그만 들꽃이 쥐어져 있었다. 관리인이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 애들이에요. 그 아이의 동생들이래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아이들은 내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말을 걸기도 전에 그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저씨 혹시 이장하러 오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물음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다. 그게 너희 오빠 무덤이니? 네. 그래서 여기 있니? 오늘 오빠 생일이에요. 그 말에 나는 그만 숨이 막혔다. 아들도 그날 같은 날짜에 떠났다.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너희 이름이 뭐니? 저는 수진이에요. 이쪽은 동생 수혁이에요. 부모님은? 없어요. 오빠가 우리 대신 다 했어요. 그런데 오빠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저희만 남았어요. 그 아이의 말투엔 담담함이 있었다. 슬픔이 오래돼서 눈물이 다 말라버린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무덤 두 개 사이를 번갈아 바라봤다. 한쪽엔 세상의 모든 부를 누리던 내 아들. 한쪽엔 아무 이름 없이 묻힌 고아. 그리고 그 사이에 이상하리만큼 같은 연도의 같은 이름.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군. 비서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회장님, 몸이 안 좋으시면 차에서 잠시 쉬시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잠깐만 더 보고 있겠네. 아이들은 내 곁에 앉아 들꽃을 올려놓았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다. 바람소리, 새소리, 흙냄새. 모든 게 낯설고도 익숙했다. 그때 수진이가 작게 말했다. 아저씨, 혹시 김현우 아빠세요? 나는 놀라서 아이를 봤다.
그 질문이 내 귀를 찢는 듯 아팠다. 그래, 어떻게 알았니? 우리 오빠가 그랬어요. 아빠가 내 인생의 마지막 친구야. 라고요. 순간 내 등골을 타고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내 아들이 그 아이와 친구였다고? 마지막 순간에? 그게 무슨 말이냐? 수진이는 품속에서 낡은 종이 쪽지를 꺼냈다. 비에 젖고 구겨진 종이 한 장. 이거 오빠가 죽기 전에 쓴 편지예요. 언젠가 꼭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나는 손을 떨며 그 종이를 받았다. 그러나 바로 펼치지 못했다. 이상하게 무서웠다. 그 안에 뭐가 적혀 있을까? 어떤 진실이 내게 쏟아질까? 그 생각만으로 숨이 가빠졌다. 아이들은 조용히 말했다. 그날 오빠가 그랬어요. 그 사람은 내게 아버지 같았어. 라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내 귓가에서 피가 솟는 듯 했다. 심장이 뛰지 않았다. 비가 내렸고 내 눈앞이 흔들렸다. 누군가 내 속에 묻어둔 무덤을 다시 파헤치는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잊은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내 아들을 단 한 번도 떠나보낸 적이 없었다. 다만 외면했을 뿐이다. 내 손엔 아직 그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다. 나는 한참 동안 그 편지를 쥔 채 움직이지 못했다. 종이 한 장인데 손끝이 그 무게를 견디질 못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작은 빗방울이 편지 위에 닿아 번져갔다. 글씨가 흐릿해지기 전에 나는 조심스레 펼쳤다. 첫 줄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저씨, 오늘도 먼 길 다녀오셨죠? 순간 손끝이 떨렸다. 아저씨, 그 애는 내 아들을 그렇게 불렀구나. 편지는 천천히 이어졌다. 아저씨는 늘 웃지 않으셨지만 저는 그 얼굴이 좋았어요. 누군가를 지켜야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거든요. 제가 죽어도 아저씨는 절 기억해 주실까요? 숨이 막혔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엔 어떤 어른보다 깊은 마음이 있었다. 저는 부모가 없지만 아저씨 덕분에 세상이 따뜻하다는 걸 알았어요. 아저씨 아들도 저를 친구라고 불러줬어요. 우리 셋은 가족이었어요. 다음 생에는 진짜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문장에 이르자 나는 종이를 더 이상 읽지 못했다. 글자가 눈물에 번져 보이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가족 그 말이 이렇게 낯설 줄이야. 그때 아이들의 작은 손이 내 손등을 잡았다. 아저씨, 울어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아들은 늘 나보다 남을 먼저 챙겼다. 회사 직원들보다, 고아원 아이들보다. 그게 못마땅했다. 나는 말했다. 세상은 정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그 말을 했던 내 입이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비는 점점 거세졌다. 편지는 젖어 찢어지고 내 손끝에서 부서져 갔다. 관리인이 다가와 말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 아이 내 아들이랑 친구였다고 했지? 예. 같은 날, 같은 산에서 함께 매몰됐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구조된 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다. 뭐라고 했나? 구조된 게 하나뿐? 예, 회장님. 처음엔 당신 아드님이 살아남은 줄 알았대요. 하지만 나중에야 알았죠. 당신 아드님이 그 아이를 대신 구하다 떠났다는 걸. 그 순간 내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모든 게 연결됐다. 그 편지, 그 이름, 그 무덤의 위치. 모두 아들이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나는 속삭였다. 현우야, 너는 그 아이를 살리고 나는 너를 잃었구나. 비는 내 어깨를 덮었고 나는 무너졌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내가 그날 처음으로 울었다. 그것도 아들의 무덤이 아니라
고아의 무덤 앞에서 사람들은 돈으로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지만 그날 나는 알았다. 사람을 살리는 건 돈이 아니라 손 한 번 내밀어주는 마음이라는 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들의 손을 꼭 잡았다. 이 무덤 내가 지키마.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오빠 대신 아버지가 되어줄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내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 녹아내렸다. 15년 동안 얼어붙었던 감정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비는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의 비는 그날 처음으로 멈췄다. 그날 이후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다. 이상하게도 그 무덤의 냄새가 자꾸 코끝에 남았다. 비에 젖은 흙냄새, 젖은 편지의 종이 냄새, 그리고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게 내 안에 남아 있었다. 잊히질 않았다. 며칠이 지나도 나는 그날의 아이들을 잊을 수 없었다. 식사 자리에서도 회의 중에도 문득 수진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회사 사람들은 몰랐다. 나는 여전히 차갑고 완벽한 회장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부서져 있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나는 인간다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죄책감, 그리고 책임감. 나는 비서에게 말했다. 그 아이들 찾아봐. 예. 그날 묘지에서 만난 남매 있지. 그 아이들 신상 좀 알아보게. 비서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그게 사적인 일이라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회사 일보다 중요한 일이네. 내 말투가 단호했다. 이틀 후 비서가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다. 고아원에서 확인했습니다. 누나 수진이는 20살, 남동생은 중학교 중퇴 후 공장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잠시 봉투를 들여다봤다. 사진이 한 장 들어 있었다.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내 아들이 어릴 때 웃던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15년 만에 누군가의 안부가 이토록 마음을 흔들 줄 몰랐다. 다음 날 나는 고아원을 찾았다. 낡은 담장과 벗겨진 페인트, 작은 정원에는 시든 꽃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원장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이곳 출신 아이들 중 수진이라는 아이를 알고 싶습니다. 수진이요? 아, 그 애는 얼마 전까지 여기 있었죠. 그런데 복지 예산이 줄어서 지금은 시설 밖에서 동생과 함께 살아요. 예산이 줄었다고요? 네. 작년부터 시 보조금이 반토막 났습니다. 우리도 감당이 안 돼요.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운영하는 기업은 매년 수조 원의 이익을 내는데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그 몇천 원의 보조금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다. 나는 봉투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다. 이 돈으로 아이들 도와주시오. 원장은 손사래를 쳤다. 규정상 개인 기부는 바로 전달이 어렵습니다. 복지재단을 통해야 합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차갑게 들렸는지 모른다. 규정상 그 한 단어가 마치 벽처럼 가로막았다. 나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다. 돈으로는 안 되는 일. 그걸 처음으로 실감했다.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때 떠올랐다. 직접 만나야겠다. 그날 저녁 나는 비서에게 주소를 받았다. 도시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건물. 낡은 철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그 웃음이 이상하게도 아팠다. 행복해서 웃는 소리가 아니라 견디기 위해 웃는 소리였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안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날 묘지에서 봤던 사람이다. 문이 조심스레 열렸다. 수지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아저씨 어떻게 해? 그냥 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그 말이 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방 안은 비좁고 어두웠다. 벽지는 벗겨져 있었고 남동생은 책상 위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다. 밥은 먹고 다니니? 내 질문에 아이는 웃었다. 먹어요. 걱정 마세요. 그 웃음 속엔 체념이 섞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을 바라봤다. 아들의 방은 그대로였다. 책상 위엔 아직도 먼지가 쌓이지 않은 액자 속 사진. 그 옆엔 김현우 이름이 새겨진 상패가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현우야, 이 아비가 이제야 누군가의 밥 한 끼가 얼마나 귀한지 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주 그 아이들을 찾았다. 식료품을 사주고 학비를 내주고 가끔은 그냥 옆에 앉아 있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애들의 웃음이 내 숨을 돌게 했다. 삶이 다시 조금씩 움직이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평온이 오래가진 않았다. 행복한 일은 언제나 잠깐이었다. 수진이와 동생 수혁이를 챙기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다. 나는 그들에게 더 나은 집을 마련해 주려 했다. 이 집은 너무 춥다. 옮기자. 하지만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여기서 살게요. 이 집이 오빠가 마지막으로 다녀간 곳이에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가슴이 먹먹했다. 며칠 뒤 나는 회사 재단을 통해 아이들 후원 절차를 밟으려 했다. 복지팀 담당자가 말했다. 회장님,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지? 아이들 신분이 불분명합니다. 서류상 부모가 미상으로 되어 있고 법적 보호자 지정도 안 돼 있습니다. 후원 대상이 되려면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나는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말했다. 법적 절차라. 사람 하나 돕는데도 허락이 필요하단 말인가. 복지 담당자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요. 회장님 뜻은 알지만 이건 시스템상 어쩔 수 없습니다. 시스템. 그 단어가 내 귓가에서 돌처럼 굴러다녔다. 세상은 정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그건 내가 수십 년 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스템이 나를 막고 있었다. 나는 오히려 우습게 느껴졌다. 내가 만든 세상이 내가 구하려는 두 아이를 버리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저씨, 죄송해요. 오늘 수혁이가 다쳤어요. 뭐라고? 공장에서 손을 다쳤어요. 보험이 없어서 병원비가 많이 나온대요. 나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낡은 지방의료원 복도에 앉은 아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다. 손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의사는 말했다.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호자가 없으면 수술 동의서를 쓸 수가 없어요. 나는 곧장 신분증을 꺼냈다. 내가 보호자다. 의사가 당황했다. 회장님, 혈연 관계가 없으시면 서류상 보호자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말이 내 귀를 찔렀다. 혈연 관계. 그게 사람의 자격을 정하는 건가? 나는 낮게 말했다. 내가 이 아이를 책임진다. 비용은 내가 다 낼 테니 지금 당장 수술해. 의사는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은 몇 시간이나 걸렸다. 그동안 수지는 내 옆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작은 손이 내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다. 아저씨, 무섭지 않아요? 그 말에 나는 잠시 웃었다. 아니, 무서운 건 내가 다쳤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날 밤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하지만 병원비 계산대 앞에서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직원이 말했다. 후원 처리로 진행하시죠? 아니, 내가 직접 낼 거네. 개인 결제로는 시스템이 막혀 있습니다. 후원 서류가 없으면 개인 지원은 불가합니다. 나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내가 이 병원을 세운 사람이야. 직원은 깜짝 놀랐다. 그러나 말투는 여전히 단조로웠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만 회장님, 내부 규정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서류를 쥐어찢었다. 규정? 사람이 다치면 도와야지. 그게 규정보다 어렵나? 순간 복도 전체가 조용해졌다. 직원들이 놀라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열어 카드를 던지듯 내밀었다. 이 아이 수술비, 그리고 앞으로 치료비, 내 이름으로 전부 결제해. 직원이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 세상에 돈이 넘치는데 정작 그 돈이 가야 할 곳엔 닿지 않는다는 걸. 수혁이가 깨어났을 때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많이 아프지? 그 아이는 웃었다. 괜찮아요. 이 정도쯤이야. 겁나지 않았어? 아저씨가 올 줄 알았어요.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누군가 내게 믿는다고 말한 게 도대체 몇 년 만이었을까? 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내 손이 떨렸다. 현우야, 내가 나한테 남겨준 건 결국 이 마음이었구나.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며칠 후 병원 측에서 연락이 왔다. 회장님, 후원 경로가 불분명해 보건소 감사가 들어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법적으로 보호 대상자가 아닙니다. 나는 말을 잃었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가? 도움을 주려는 사람과 도움을 받으려는 아이들 사이에 수십 장의 서류와 수백 개의 도장이 놓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병원 옆 벤치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쌓은 부와 이름이 이렇게 아무 힘이 없을 줄은 몰랐다. 그리고 깨달았다. 세상을 바꾸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허락하는 법이었다. 세상은 참 이상하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우려 하면 사람들은 그 속을 의심한다. 수혁이의 수술비를 내준 일이 어디선가 새어나갔다. 며칠 뒤 인터넷 뉴스에 이런 제목이 떠올랐다. 그룹 회장, 고아 남매의 수억 원 지원 이미지 세탁 논란. 나는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웃음이 나왔다. 이미지 세탁이라. 15년 동안 감정 하나 없이 살아온 내가 이제 와서 이미지를 세탁한다고?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기사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아니, 그냥 두게. 하지만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쉬한다. 노인 연민 마케팅이다. 그런 말이 많습니다. 나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네. 내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으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며칠 후 사회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다. 회장님, 개인 후원 관련 조사가 필요합니다. 나는 피식 웃었다. 조사? 그저 밥 한 끼 사주고 병원비 내준 게 조사 대상인가? 공무원의 목소리는 딱딱했다. 규정상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 또 그 단어였다. 규정상? 나는 그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내 얼굴이 또 나왔다. 회장, 불법 후원 의혹으로 조사 착수. 고아 남매 이용한 사적 홍보. 기업 회장, 불법 기부 논란. 그 화면을 바라보는 동안 내 심장은 천천히 식어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숨만 내쉬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수진이었다. 아저씨, 괜찮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괜찮아. 그런 건 금방 지나가. 저희 때문에 이런 일이. 그런 말 하지 마. 이건 세상이 이상한 거야. 너희 잘못이 아니야. 전화를 끊고 나서야 내 눈이 시큰거렸다. 내가 만든 세상이 지금 내 앞에 칼을 들이대고 있었다. 며칠 뒤 회사 이사회가 열렸다. 임원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이번 논란으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 불안이 큽니다. 그래서 임시로 회장님 직을 내려놓으시죠. 언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 말에 나는 웃었다. 내가 아이 둘 도왔다고 자리를 내려놔야 한다고? 그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세상은 감정보다 이성이 중요합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성이 아니라 체면이겠지.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다. 15년 동안 나는 이 회사의 중심이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엔 냉정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나는 아무 말 없이 사무실 문을 닫았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수없이 반짝였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내가 쌓아 올린 세상의 조각들이었다. 하지만 그 안엔 사람의 온기가 없었다. 그날 밤 수진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아저씨, 우리 그냥 다른 곳으로 갈까요? 아저씨가 더 욕먹기 전에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수진아, 사람이 욕을 먹을 때 도망치면 남는 건 부끄러움 뿐이야. 근데 아저씨, 괜찮아. 이제야 조금은 제대로 사는 기분이야.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밖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다. 그 불빛이 사라지면 내가 만든 세상도 함께 사라질 것 같았다. 다음 날 이사회 발표가 있었다. 그룹 회장, 일시 사퇴. 사람들은 말했다. 늦은 은퇴, 자숙의 시간. 나는 그 말들 속에서 이상하게도 가벼움을 느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무언가를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냉정했다. 도움을 주려던 마음이 비난이 되고 선의가 오해로 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주 그 아이들을 찾아갔다. 사람들은 내게 말했다. 회장님, 이제 그만하시죠.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젠 회장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살고 싶네. 그 말이 스스로도 낯설게 들렸다. 하지만 그게 진심이었다. 나는 내 이름 앞에 회장이라는 두 글자를 지우고 싶었다. 그 이름이 나를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했으니까. 세상은 여전히 나를 오해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내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졌다. 회사를 내려놓은 날 나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정장을 벗었다. 양복 대신 낡은 셔츠를 입고 거울을 봤다. 그 안에 나는 처음 보는 사람 같았다. 권위도 체면도 이름도 없이 그냥 한 늙은 남자 하나 서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숨이 조금은 편했다. 비로소 내 어깨에 얹혀있던 무게가 내려간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평온도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후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최 부장이 찾아왔다. 회장님, 아니, 이제는 전 회장님이라 불러야겠네요. 그의 웃음엔 어딘가 낯선 냄새가 났다. 무슨 일이요? 남매 이야기 말입니다. 그 애들한테 돈을 계속 보내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문제가 아니라 조심하셔야 합니다. 언론이 다시 관심 가지면 끝이 안 좋아요. 그의 말투엔 걱정보다 경고에 가까운 기운이 있었다. 그리고 회장님 이름으로 후원된 금액이 꽤 큽니다. 재단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피식 웃었다. 돈은 내 개인 계좌에서 나갔네. 재단이 왜 관여하지? 그게 말입니다.
재단 이사장이 이번에 교체됐습니다. 새 이사장이 회장님과는 좀 거리가 있는 분이라서요. 그 순간 알았다. 내가 만든 회사, 내 이름을 걸었던 재단, 이젠 모두 내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믿었던 시스템이 나를 버리고 있었다. 며칠 뒤 은행 계좌가 동결되었다. 후원금 불법 유출 혐의 조사. 전화 한 통으로 내 삶의 모든 숫자가 사라졌다. 비서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평생 내 옆에 있던 사람들 중 단 한 명도 나를 찾지 않았다. 세상이 조용했다. 아니, 세상이 나를 지워버린 듯 했다. 그때 생각났다. 수진이와 수혁이, 그 애들은 어떻게 됐을까? 나는 그들의 집으로 향했다. 문 앞엔 강제철거 예정이라는 붉은 종이가 붙어 있었다. 내 손끝이 떨렸다.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옆집 할머니가 고개를 내밀었다. 그 애들 말이에요? 며칠 전에 구청에서 데려갔어요. 불법 거주라나 뭐라나. 나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구청에서 데려갔다고?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밤 비는 또 내렸다. 나는 비 맞은 채 그 건물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다. 고개를 돌리니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아들의 대학 시절 친구였다. 회장님 아니 선생님. 그는 낡은 우산을 내밀며 말했다. 저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현우랑 봉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의 눈빛이 따뜻했다. 그 한 줄기 시선이 그날 밤의 유일한 빛이었다. 그 애들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 말에 나는 멈췄다. 뭐라고? 제가 봉사하는 쉼터로 옮겨졌어요. 행정상 보호 조치래요. 주소는 공개가 안 되지만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나는 그를 따라 나섰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불빛이 흐릿했다. 비가 내렸지만 이상하게 그날의 빗소리는 따뜻했다. 도착한 곳은 시 외곽의 작은 교회였다. 그곳엔 수십 명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그 속에 수진이와 수혁이가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다. 아저씨. 그 순간 내 눈앞이 흐려졌다. 나는 그들을 꼭 껴안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숨을 들이쉬었다. 그 아이들의 체온이 내게 살아있는 걸 알려줬다. 봉사자는 조용히 말했다. 아이들 서류는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보호 대상자로 등록됐어요. 그게 가능했나? 그냥 사람이 움직이면 뭐든 되더군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사람이 움직이면 뭐든 된다. 그 단순한 진실이 내 인생엔 왜 이렇게 늦게 온 걸까? 나는 그 봉사자에게 물었다. 이런 일을 계속할 생각인가? 그는 웃었다. 누군가 해야죠. 현우가 남긴 약속이기도 하고요. 그 이름이 다시 들리자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들의 이름. 15년 동안 나를 괴롭히던 이름이 이제는 나를 살리는 이름이 되어 있었다. 비가 그쳤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누군가의 손을 잡을 때 비로소 인간이 된다는 걸. 그날 이후 나는 그 작은 교회 쉼터를 자주 찾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낡은 벽을 울렸다. 수지는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다른 아이들을 챙겼고 수혁이는 조금씩 손을 쓸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그래, 이게 삶이구나.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일. 그 단순한 순환이 세상을 버티게 하는 거였다. 봉사자들은 내게 아저씨라 불렀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 직함도 없이. 그 단어가 그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아저씨, 오늘 반찬 나눔 가실래요? 아저씨, 이 아이 숙제 좀 봐주세요.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감각이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지 그때 처음 알았다.
하루는 수진이 내게 조심스레 물었다. 아저씨,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세요? 나는 잠시 웃었다. 내 오빠 때문이야. 우리 오빠요? 그래. 그 아이가 내 아들 이름과 같았거든. 수진의 눈이 커졌다. 그럼 아드님이? 응. 그 아이와 함께 떠났지. 그날 내 아들은 그 아이를 살리고 자기 대신 갔어.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럼 저희가 아드님이 남긴 가족이네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 그날 이후 아이들은 내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다. 비어있던 집안이 조금씩 따뜻해졌다. 식탁엔 3개의 밥그릇이 놓였고 벽에 걸린 시계가 오랜만에 사람 사는 소리를 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회장님 맞으시죠? 낮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누구시오? 재단조사팀입니다. 후원금 사용 내역 확인차, 내일 방문하겠습니다. 순간 그날의 차가운 단어들이 다시 떠올랐다. 조사, 규정, 불법.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요, 오시오. 다음 날 2명의 조사관이 집으로 왔다. 수진과 수혁은 놀라 숨었다. 그들의 눈엔 또다시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회장님, 후원금 일부가 개인 계좌로 들어간 내역이 있습니다. 내 개인 계좌에서 내 돈을 썼네. 하지만 법적으로 후원금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법이 사람을 구하나?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 아이들이 내게 세상에 남은 마지막 가족이네. 그게 불법이면 내 사랑도 불법인가? 조사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건 저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 말만 남기고 그들은 돌아갔다. 문이 닫히자 수진이 내게 다가왔다. 아저씨, 저희 때문에 또 힘들어지면 안 돼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힘든 건 괜찮아. 다만 또 잃고 싶진 않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비가 또 내리고 있었다. 그 비는 이상하게도 내가 죄를 씻는 물 같았다. 며칠 후 뉴스에서 또 내 이름이 나왔다. 전 회장, 불법 후원금 재조사. 댓글은 차가웠다. 쉬한다. 위선자다. 가식이다. 나는 그 화면을 꺼버렸다. 그리고 혼잣말했다. 그래, 위선자라도 괜찮아. 누군가에게 따뜻했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교회 문이 열렸다. 봉사자 청년이 들어오며 말했다. 선생님, 또 조사 받으셨죠? 응. 괜찮으세요? 괜찮네. 이제는 세상이 날 어떻게 부르든 상관없어.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현우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세상이 뭐라 해도 결국 옳은 길로 가실 거다. 라고요.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이틀 뒤 쉼터 건물이 화재로 전소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곧장 달려갔다. 연기가 자욱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아이들이 울고 있었다. 수진이, 수여가, 아무 대답이 없었다. 불길 사이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아들을 닮은 얼굴이었다. 순간 내 발이 움직였다. 안 돼요, 회장님. 누군가 나를 붙잡았지만 나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불길 속은 지옥 같았다. 시커먼 연기, 터지는 유리, 어디서 아이들 울음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수여가, 목이 타들어가는 줄도 몰랐다. 나는 미친 듯이 불길을 헤집었다. 그때 무너진 천장 밑에서 희미한 손이 보였다. 나는 그 손을 붙잡았다. 수진이, 그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수혁이가 안 보여요.
순간 내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기다려. 내가 찾을게. 나는 연기 속으로 다시 몸을 던졌다. 바닥은 뜨겁게 달궈져 있었다. 눈이 따갑고 숨이 막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 아이만큼은 잃지 않겠다. 구석 한켠에서 작게 웅크린 그림자가 보였다. 수여가. 나는 쟤를 해치며 아이를 끌어안았다. 그 아이는 의식을 잃은 채였다. 그 순간 천장이 무너졌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몸을 숙였다. 등 위로 불덩이가 떨어졌다. 온몸이 타는 듯 했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건 내 가슴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외쳤다. 여기요. 사람 있어요. 봉사자들이 불길을 헤치며 들어왔다. 누군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빨리 나가요. 나는 아이를 안은 채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찬 공기가 폐 속으로 밀려왔다. 나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의식이 흐려졌지만 그 순간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저씨 괜찮아요? 수진이었다. 그녀는 울면서 내 손을 잡았다. 동생은? 괜찮아요. 아저씨가 구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가에 뜨거운 무언가가 흘렀다. 1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눈물의 온도였다.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나는 희미하게 들리는 구급대원의 목소리를 들었다. 화상은 깊지만 의식은 있습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그 말이 낯설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병실 침대 위에서 눈을 떴다. 하얀 천장, 소독약 냄새. 옆에는 수진과 수혁이 앉아 있었다.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쉬어졌다. 아저씨, 수진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저희 다시 시작할 거예요. 오빠처럼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할 거예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현우가 바라던 세상이었을 거야. 그때 봉사자 청년이 병실 문을 두드렸다. 선생님, 이거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그는 낡은 편지 하나를 내밀었다. 봉투엔 익숙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께. 나는 손끝이 떨렸다. 이건 현우가 사고 전에 남긴 거예요. 봉사 기록 정리 중에 발견됐습니다. 나는 천천히 편지를 열었다. 그리고 글자를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 혹시 이 편지를 보신다면 그땐 내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난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저 언젠가 아버지도 누군가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의 눈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걸 나 대신 꼭 느껴주세요.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내 심장을 찔렀다. 아버지,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구원이었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그 아이를 떠나보낸 지 15년 그제서야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비는 차갑지 않았다. 그날의 무덤 비와는 달랐다. 이번엔 살아있는 비였다. 나는 중얼거렸다. 현우야, 내 말대로 이제야 사람답게 산다. 수진과 수혁이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내 안의 공허가 사라졌다. 이 세상에 남은 것들이 비로소 따뜻해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이 붙잡는 건 돈도 명예도 체면도 아닌 손 하나라는 걸. 그 손을 내가 이제야 잡았다. 늦었지만 다행이었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계의 태엽이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만 낫는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퇴원 후 나는 다시 교회 쉼터로 갔다. 불길은 모든 걸 태워버렸지만
아이들의 웃음은 남아 있었다. 벽은 새로 칠해졌고 바닥엔 새 신발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그 한켠에 아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김현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 사람. 그 밑엔 작게 적혀 있었다. 사랑은 남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것이다. 나는 그 글귀를 한참 바라봤다. 그 문장은 내 남은 생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았다. 수지는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했다. 수혁이는 고등학교 복학을 준비했다. 나는 매일같이 그 아이들을 마중 나갔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아버지가 아이를 기다리듯 서 있었다. 처음엔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저 사람 전 회장이잖아. 불법 후원으로 조사받았다던데. 하지만 이젠 신경 쓰지 않았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이제야 인간으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수진이 내게 물었다. 아저씨, 이제 뭐 하실 거예요? 나는 미소 지었다. 글쎄다 편지나 써볼까? 편지요? 그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놓쳐버린 인연들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책상 앞에 앉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펜을 들었다. 15년 만에 처음 쓰는 편지였다. 현우야, 내가 떠난 날부터 나는 시간을 멈췄다. 하지만 너를 닮은 아이들을 만나고 너의 마음을 다시 느끼며 이제야 시계를 다시 돌린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더라. 사랑으로 살아있더라. 고맙다 아들아. 너의 아버지로 살 수 있게 해줘서. 편지를 접어 창가에 두었다. 바람이 불어와 편지가 살짝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며칠 뒤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아들의 어머니였다. 15년 전 내가 감정에 마비돼 떠나보냈던 사람.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현우 편지, 나도 봤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아이를 그렇게 떠나보내고도 당신이 이렇게 살아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그만 서로 용서하죠. 그 한마디에 내 눈가가 젖었다. 15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그날 조용히 열렸다. 우리는 말없이 아들의 사진 앞에 섰다. 사진 속 현우가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마치 우리 둘을 다독이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평온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현우가 내게 말했다. 아버지, 이젠 됐어요. 이제 아버지도 당신 삶을 사세요. 눈을 떴을 때 창밖엔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인생은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거라는 걸. 나는 수진과 수혁에게 말했다. 이제 나도 너희와 함께 살아야겠다. 새로운 가족으로. 그 아이들이 웃었다. 우리 가족이네요. 그래. 피가 섞이지 않아도 마음이 닿으면 가족이다. 그게 현우가 내게 가르쳐준 마지막 진실이었다. 그날 나는 묘지로 갔다. 무덤 앞엔 새로 핀 봄꽃이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말했다. 현우야, 이제 아비는 울지 않는다. 이제 웃는다. 내가 남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흩날렸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인생의 마지막은 눈물이 아니라 감사로 끝나야 한다는 걸. 사람들은 내게 물었다. 이제 어떤 이름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그냥 현우의 아버지로. 그리고 나는 말했다.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여전히 나 자신이야. 이제 나는 안다. 사람은 죽음이 아니라 사랑이 남긴 기억으로 산다는 걸. 그게 내가 남은 생으로 증명할 이야기다. 사람은 늙어가면서 잃는 게 많다고들 한다. 건강도 시간도 사랑도. 하지만 살아보니 정말 잃는 건 사람의 마음이더라. 마음을 닫는 순간 우린 스스로를 잃는다. 그리고 마음을 여는 순간
세상은 다시 살아난다. 나는 인생의 대부분을 이익과 체면으로 계산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마지막엔 누군가의 손 한 번 잡는 일이 그 어떤 거래보다 값지단 걸 알았다. 현우가 떠난 건 슬픔이었지만 그 아이가 남긴 사랑은 내게 다시 삶을 가르쳐 줬다. 나는 이제 매일 새벽 묘지 대신 사람을 찾아간다. 병원, 복지관, 거리의 노인들. 그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 사람들은 나를 여전히 전 회장님이라 부른다. 하지만 나는 그 이름이 부끄럽다. 이젠 그냥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친구로 그렇게 불리고 싶다. 나를 바꾼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었다. 단 한 번의 눈물, 단 한 장의 편지,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용서였다. 그게 인생의 비밀이다. 나이 들어도 우린 여전히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배우고 사랑하고 성장한다. 이제 나는 말하고 싶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채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 그게 남은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니까. 그리고 혹시 당신도 지금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연락해 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살아있을 때 해야 하니까요. 현우야, 아버지는 이제 두렵지 않다. 내가 남긴 세상 안에서 나는 매일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그 응원의 마음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손길 하나가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남습니다.